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눈빛은 법정에 서 있는 할머니의 눈이었다.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단지 비라도 피할 수 있는 작은 지붕 하나를 지키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그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그녀의 목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판사도 몰랐고 기자도 몰랐고 심지어 그녀조차도 몰랐다. 바로 그 앞에 앉아 그녀를 단호하게 신문하던 남자가 그녀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30년 전 화재 속에서 잃어버린 아이라는 것을 돈 이 이야기는 기적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죄였고 누군가에게는 상처였고 누군가에게는 철저히 숨겨진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마침내 법정 한복판에서 무너졌다. 부산 초량동, 늦겨울의 비는 유난히 차가웠다. 좁은 골목을 지나 구청 옆에 붙은 작은 지방법원에 다다랐을 때 손이는 이미 온몸이 젖어 있었다. 낡은 회색 점퍼에 덮인 아이 하나를 품에 안은 채 그녀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법정 출입구를 지나갔다. 그녀의 신발은 무너져가는 힐처럼 갈라졌고 뒤꿈치는 피로 물들어 있었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다.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웅성거림은 마치 바늘처럼 손희의 등을 찔렀다. 저 사람 또 왔네. 애까지 데리고. 불쌍하긴 한데 저건 민폐지. 그녀는 듣지 않으려 했다.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뱃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죄인이 아니었다. 아니, 적어도 자기는 그렇게 믿었다. 그녀는 살기 위해 버린 것이 없었다. 단지 딸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손자를 위해 빈집 하나에 잠시 몸을 눕힌 것뿐이었다. 아무도 살지 않던 그 건물에 잠깐만이라도 아이에게 따뜻한 벽을 보여주고 싶었다. 번호표도 없이 방청석을 지나 피고인석에 도달했을 때 재판장은 이미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서 속기사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고 검사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는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손이의 숨이 멎었다. 얼굴은 낯설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 그 첫마디. 피고인 손희 씨는 2023년 11월 14일 서면 인근 폐건물에 불법 침입하여 거주하였으며 그 말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질 때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 목소리는 그 아이였다. 아직 젖을 떼지도 못했던 병실에서 잃어버린 그녀가 품에 안고 노래를 불러주던 그 아이의 울음소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손희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아이를 안고 있는 발이 떨렸다. 재판장도 기자도 몰랐고 그녀 자신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 목소리, 설마. 검사는 멈칫했다.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서류를 넘기고 말을 이었다. 손희는 아이를 꼭 안았다. 작은 숨결이 그녀의 턱 밑에서 뜨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재윤아. 하지만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민재. 그리고 그는 너무도 냉정했다. 피고인은 3개월 이상 공공주택에 불법 거주하였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였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희의 눈은 그의 귀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전 그녀가 실수로 남긴 상처 하나가 있었다. 아직도 거기 있는지 온 세상은 그 흔적을 잊었지만 그녀는 아니었다. 그녀는 기억했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밤, 딸이 죽은 날, 손자와 함께 쫓겨나던 날, 그리고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살아있었다. 바로 눈앞에서 그녀를 향해 죄를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아이였다. 그러나 그녀는 알아야 했다. 그것이 환상인지 아니면 운명이 그녀를 다시 시험하는 것인지. 재판장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검사님 계속하십시오. 이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감정 없는 눈빛으로 손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피고인은 법적 보호자 자격 없이 미성년자와 함께 있었으며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이는 그녀 품 안에서 자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이제 깨어났다. 30년을 기다려온 진실이 법정의 중심에서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비가 멈췄지만 손희의 마음속엔 여전히 얼어붙은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시청 근처에 있는 임시보호소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녀와 도윤은 벽 모서리에 낡은 매트리스 하나에 몸을 기댄 채 밤을 보냈다. 아이는 어깨에 작게 기대 잠들었고 손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일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흐려졌다. 그날 법정에서 들은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그 아이일 수 있는 걸까? 3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손희는 조심스레 낡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물에 젖어 닫히지 않던 뚜껑을 열자 눅눅한 천조각 사이로 노랗게 바랜 서류들이 드러났다. 출생신고서 복사본, 작은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삶을 가장 많이 무너뜨렸던 종이, 아들의 사망을 알리는 병원의 문서. 문서 끝에는 간호사의 서명이 있었지만 그 이름 위엔 파란 잉크로 두껍게 선이 그어져 있었다. 당시엔 그저 슬픔에 잠겨 의심할 생각조차 못했지만 지금 그 흔적은 너무나도 의심스러웠다. 왜 이름이 가려졌을까? 왜 모든 것이 그렇게 서둘러 정리됐던 걸까?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희미하게 남은 아기의 얼굴, 병원 침대에 놓인 채 손가락 하나를 입에 물고 있던 그 모습. 그 사진 속 귀 뒤쪽엔 흐릿한 얼룩 같은 자국이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귀를 감쌌다. 아직 거기 있을까? 그 상처가. 병원은 불타올랐고 아들은 사라졌다. 그날 그녀는 울부짖었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서 도망치지 않았다. 재판장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그 눈동자엔 분명 낯선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마치 오래된 꿈속 장면이 어렴풋이 되살아나는 듯한 눈빛덧. 한편 이민재는 그날 재판이 끝난 뒤에도 평소처럼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유명 사립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곧바로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엘리트였다. 냉정하고 효율적이며 동정은 약점이라 배운 남자였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자신은 넓은 해바라기 밭 한가운데 서 있었고 어디선가 여자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꿈속에 그는 어린아이였고 햇살은 따뜻했다. 노래는 분명 그가 들어본 적 없는 멜로디였지만 왠지 아는 곡 같았다. 그 꿈에서 깬 뒤 그는 깊은 불안을 느꼈다. 이건 대체 뭘까? 그가 자란 집은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였다. 아버지는 해운대 구청장을 지낸 적 있는 지역 명사였고 어머니는 강남 출신의 상류층이었다. 그는 철저히 보호받으며 자랐고 과거에 대해 질문하면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너는 운이 좋았던 아이야. 병원에서 발견됐고 우리가 널 데려온 거야. 그러나 정확한 입양 서류는 본 적 없었다. 그는 항상 뭔가가 감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몰랐다. 손희를 만난 그날 이후 그의 마음속에서 묻혀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 다음날 아침 손희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다. 그녀는 과거 아들이 입원해 있었던 병원을 찾아갔다. 지금은 병원의 이름이 바뀌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 차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겪으면서 모든 환자 기록이 시청 기록 보관소로 이관됐다고 했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였다. 하지만 그녀에겐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 청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옛 친구 박옥자 씨였다. 둘은 함께 아이를 키우던 이웃이었고 몇 년 전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부터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다. 옥자는 손희를 몰래 지하 기록실로 안내했다. 그곳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오래된 철제 서랍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녀는 1990년대 중반의 소학과 기록 보관함에서 하나의 서류철을 꺼냈다. 손희는 조심스럽게 넘겨보다가 멈췄다. 거기 한 줄에 적혀 있던 이름, 이민재. 그러나 옆에 기재된 이전 이름은 달랐다. 강재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재윤. 그녀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이름. 그리고 그 옆엔 입양처 코드가 적혀 있었다. 병원이 아닌 민간 중개기관으로 연결된 코드였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녀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손이 떨렸다. 나는 미친 게 아니었어. 내 아이는 살아있었어. 그리고 그는 지금... 하지만 가장 어려운 길은 이제부터였다. 이 진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세상은 그녀를 이미 포기한 어머니, 거짓을 말하는 노인으로 낙인 찍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설 수 없었다. 그 아이의 귀 뒤에 남은 흉터처럼 그녀의 진심도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손희는 가방에 서류를 넣고 바로 시청을 나섰다.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는 부산의 골목길을 지나 그녀는 굳은 결심을 안고 검찰청으로 향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서류에 적힌 강재윤이라는 이름, 아이가 입양된 기록, 입양처, 코드까지. 모든 것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아 떨어지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면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검찰청에 도착한 그녀는 경비에게 사정을 말했다. 민재를 잠깐만 만나게 해달라고 단 5분이면 된다고 간청했다. 기다림 끝에 겨우 접견 허가를 받아 그를 마주한 순간 손희는 온몸이 떨렸다. 사무실은 차가웠고 민재는 이전보다도 더 냉정해 보였다. 그는 팔짱을 끼고 서류를 보며 말했다. 그녀는 그 말을 끊고 단 하나의 사실만을 말하려 했다. 당신의 귀 뒤쪽엔 아주 오래전 생긴 화상 자국이 있을 겁니다. 생후 2달 무렵 내가 실수로 떨어뜨린 찻잔 때문에 나는 그걸 잊은 적이 없어요. 민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엔 피로함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위협하듯 말했고 그녀는 억지로 눈물을 삼켰다. 몇 초의 정적 후 민재는 그녀를 자리에서 내보냈다. 문이 닫히고 복돼 혼자 남겨졌을 때 그녀는 마치 기적이 다시 멀어져 가는 듯한 허탈함에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상하게도 희망이 살아있었다. 그 눈빛, 방어적인 말투 속에 숨겨진 불안. 그는 알고 있었다. 아니, 적어도 의심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해운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항상 정돈되어 있고 조용한 그 공간은 오늘따라 낯설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셔츠를 벗고 어릴 적부터 의식조차 하지 않았던 그 자국을 살폈다. 귓바퀴 뒤에 있는 붉고 납작한 상처. 어릴 적 어머니에게 물었을 때는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기억은 없었다. 그는 흉터의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이상하리만치 가슴이 답답해졌다. 다음 날 민재는 출근 후 조용히 기록 보관실로 향했다. 자신이 입양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입양 관련 민원이나 병원 기록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입양 기록은 비공개였고 그의 부모는 그 어떤 서류도 법원에 정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게 이상했다. 아무리 부유한 집안이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지워진 기록은 드물었다. 입양기관, 서류 일자, 병원명 모두가 단절된 흔적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그의 삶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를 안고 법정에 섰던 그 여인의 눈빛, 절박함 속에서도 분명함이 있었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정신이 나간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검사였지만 그날 이후 단 한 건의 기소문도 작성하지 못했다. 머릿속에 떠도는 의문들이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정의, 국가, 질서, 그것들이 지금은 진실을 가리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다. 한편 손희의 이름은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아이를 찾는 노모, 불법 점유 피고인, 입양 의혹 제기. 기사는 중립적인 척했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동정하거나 조롱하는 논조였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지역 신문사 기자로 일하는 은주가 그녀를 찾아왔다. 은주는 손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약속했다. 이 이야기를 파고들겠다고, 세상에 알리겠다고. 손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민재가 나를 믿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내가 진실에서 눈을 돌리면 다시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날 밤 은주는 손희가 모은 서류들을 촬영해 언론에 전달했고 기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동정 여론이 일었다. 도윤을 품에 안은 채 법정에 서 있던 손희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아이의 이름은 재윤이었고 그 이름이 지금은 사라져 있다는 사실이 강한 의혹을 자아냈다. 민재는 그 기사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강재윤. 그 이름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머리 한편이 저릿했다. 그는 서재로가 오래전 어머니가 보관하던 서류 상자를 뒤적였다. 손때 묻은 종이들 사이에 낯익은 사진이 나왔다.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흐릿한 모습,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1993-11 강재윤 첫돌. 그 글씨는 그의 어머니의 필체가 아니었다. 그는 무너졌다. 조용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진실은 이미 그의 삶 속에 있었다. 단지 그는 외면해온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단 하나였다. 그 여인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기사가 퍼지고 며칠이 지나자 부산의 동네마다 손희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시장 골목과 지하철 안에서 수군거렸고 일부는 그녀를 거짓말로 관심을 끌려는 노인이라며 비웃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믿었다. 특히 은주는 밤낮 없이 과거 병원 관계자들을 수소문하며 진실의 실마리를 쫓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0년대 초까지 부산 시립병원의 산부인과에 근무했던 전직 간호사 한 명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이름은 나정숙, 지금은 김해 근처의 작은 양로원에서 요양 중이라 했다. 그녀는 당시 병원의 여러 아기 관련 기록을 담당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손희는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 은주와 함께 양로원을 찾았다. 병실 문을 열자 하얗게 센 머리카락에 얼굴이 주름으로 덮인 여인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흐렸지만 손희를 보자마자 작게 눈을 깜빡였다. 처음엔 그녀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은주가 보여준 사진 한 장, 출생 직후 아기의 사진을 본 순간 정숙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다. 그녀는 입을 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내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 울고 있던 여자 있었지. 그 여자 아직도 찾고 있었어? 손희는 숨을 멈춘 채 정숙의 말을 들었다. 정숙은 명확한 문장보다는 끊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퍼즐처럼 흩뿌렸지만 그 조각 하나하나가 손희에게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정숙은 말했다. 그때 위에서 왔어. 병원장 방으로.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원한다고 급하게.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었어. 아들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다며 갑자기 입양하려고. 그녀는 손희가 떠올릴 수 없는 이름을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조 회장, 회장댁. 그 순간 손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기억하는 민재의 아버지, 조정민. 바로 그 조 회장 가문의 사위였다. 당시 병원장이 조 회장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소문은 지역사회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모든 것이 이제야 또렷해졌다. 화재가 나기 전날 밤 누군가 조용히 병실에서 아기를 데려갔고
다음 날의 불길 속에서 손이는 아이를 잃었다. 하지만 아기는 불에 타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민재였다. 은주는 녹음기를 끄고 정숙의 말을 정리해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이에게 말했다. 이제 다음은 민재 씨가 움직일 차례야. 그러나 손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가 아니야. 지금은 검사야.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말 믿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자신의 입장이 얼마나 약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름, 직업, 가족, 집 모두 사라졌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진실뿐이었다. 그 무렵 민재는 계속해서 가슴 깊이 숨겨왔던 기록들을 다시 펼치고 있었다. 그가 찾은 병원 기록, 사진 뒷면의 낯선 필체, 정리되지 않은 입양 서류들, 모든 것이 진실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족 문집에 실린 옛 인터뷰 기사를 다시 읽었다. 우리 민재는 운명처럼 우리 가족에게 왔다. 문장에서 뭔가 거슬렸다. 운명처럼. 마치 그들이 아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이 문장은 사실을 감추기 위한 위장일 뿐이었다. 며칠 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섰고 몰래 양로원을 찾았다. 은주는 그가 올 것이라고 직감하고 일부러 방명록에 서명을 남겨두었다. 손이 동행 3월 12일 민재는 그 흔적을 따라 정숙의 병실에 도착했다. 간호사는 민재에게 방문 허락을 요청했고 정숙은 민재를 바라보며 처음엔 누구인지 몰랐다가 잠시 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너 그때 그 애 내가 안아봤어. 귀 뒤에 작게 그 자국 있었어.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실 밖으로 나왔다. 가슴은 터질 듯했고 그는 병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세상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자신이 검사로서 평생을 지켜왔던 정의와 신념이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위선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 그의 집, 그의 부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진실은 추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그리운 무엇인가가 있었다. 생후 2달,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단 한 번의 품 안의 따뜻함이. 손이는 다시 돌아와 도윤을 꼭 안았다. 아이는 열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병원 갈 돈조차 없는 그녀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손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그 사람은 날 믿지 않겠지. 그래도 나는 포기 안 해.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그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의 품은 더없이 따뜻했다. 초봄이었지만 밤 기온은 매서웠다. 손이는 도윤을 품에 안고 가리봉동의 임시보호소 복도를 서성였다. 아이는 며칠 전부터 기침을 시작하더니 이제는 열에 몸을 뒤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를 짚었다. 너무 뜨거웠다. 숨결도 가빠졌고 입술은 마른 땅처럼 갈라져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의료보험도 없고 병원에 갈 신분도 없었다. 도윤은 그녀의 딸이 사고로 죽은 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아이였다. 그 책임은 결국 그녀 몫이었고 지금 그 책임이 꺾인 등 위에서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새벽 3시,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도윤을 이불에 감싸고 택시를 잡아탄 채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향했다. 접수 창구에 도착했을 땐 아이가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담당 간호사가 이름과 주민번호를 요구했지만 손이는 머뭇거렸다. 손자의 출생신고는 며느리가 생전에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녀 역시 그 후 어떤 행정도 진행하지 못했다. 기록상 도윤은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다. 간호사는 난색을 표하며 상급자의 지시를 기다렸다. 손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얘를 살려주세요. 제발. 이 아이가 죽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본 한 젊은 간호사는
조용히 아이를 안아 응급실로 데려갔다. 손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벤치에 주저앉았다. 멀리 복도 끝에서 불이 깜빡였고 누군가는 밤 근무를 하며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그 평범한 일상 사이에서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아이는 고열로 인한 폐렴 증세를 보였고 빠르게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입원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병원 측은 임시 보호자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신분증조차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한편 민재는 병원 앞까지 왔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손이가 이 병원에 있다는 정보를 들은 은주가 그에게 조용히 알렸던 것이다. 그는 차 안에서 병원 출입구를 응시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에선 양로원에서 들은 나정숙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네오. 그 애. 그 말이 한낱 노인의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외면하려 했던 것을 다시 직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리문 너머에서 휠체어를 밀고 나오는 손희의 모습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으며 손엔 링거줄이 연결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재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따라가지 못한 채 병원 벤치에 앉았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던 자장가가 머릿속에 울렸다. 하지만 그는 그 노래를 아는 이유를 몰랐다. 그건 그의 어머니가 불렀던 것이 아니었다. 며칠 후 손희는 병원에서 간호사 몰래 받은 열흘분의 약을 들고 보호소로 돌아왔다. 도유는 잠들어 있었고 입술엔 미약한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조심스레 눕힌 뒤 곁에 앉아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너만은 끝까지 지킬 거야. 아이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작고 미약한 손이었다. 하지만 그 손이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조지원. 그는 평생 자신을 키워준 여인에게 이제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내 진짜 이름이 재윤이야? 그녀는 놀란 기색도 없이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민재야. 그건 말하면 안 되는 진실이었어. 그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밤 그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진실은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의 눈앞에 있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는 이제 알았다. 손이는 그저 과거에 갇힌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잃고도 다시 한 생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여자였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의 조카였다. 민재는 차에 올라탄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도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그 사진 속 미소는 지금 민재가 가진 어떤 것보다 순수했다. 그는 결심했다. 지금부터는 진실 앞에 서겠다고. 감춰졌던 이름, 지워졌던 기록, 잃어버렸던 시간, 그 모든 것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지켜야 했다. 손이는 다시 병원을 나와 보호소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관대하지 않았다. 도윤의 열은 겨우 내려갔지만 그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다. 약이 바닥나기 직전이었고 다음 진료는 불법 거주 경력으로 인해 거절당한 상태였다. 그녀는 서류 가방 속 진료 명세서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눈을 감았다. 도윤의 미약한 숨소리는 그녀의 심장보다 더 분명하게 들렸다. 그 밤 그녀는 아이의 옆에서 조용히 울었다. 아무 소리 없이 단지 세상을 향해 터뜨릴 수 없는 분노와 슬픔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은주가 병원 앞에서 포착한 장면 하나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영상엔 한 노인이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배경엔 짧게 자막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죄인일까? 아니면 어머니일까?
영상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다.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불쌍하다. 저런 사람은 보호해줘야 해와 왜 저런 사람이 법을 어기고 아이까지 위험하게 하나라는 반응이 충돌했다. 하지만 그 영상은 결국 TV 뉴스 프로그램에까지 실렸고 손희의 얼굴은 전국에 퍼졌다. 그 시점에서 민재는 더 이상 중립에 설 수 없었다. 검사로서의 위치는 더 이상 그에게 안락한 방패가 아니었다. 그는 직속 상사에게 조용히 불려가 의심 섞인 질문을 받았다. 혹시 그 여자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상사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바로 다음 날 민재는 내부 감찰 통보를 받았다. 일부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일부는 그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법복은 더 이상 무적의 상징이 아니었고 그에게 붙는 단어는 불편한 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단단했다. 그는 은주에게 연락을 취했고 더 이상 피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실을 마주하겠다고. 은주는 그를 만나자마자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물었다. 민재 씨는 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금부터의 나는 검사 이전에 인간이고 싶습니다. 은주는 그의 말 속에서 울음을 참는 듯한 떨림을 느꼈고 그날 저녁 그녀는 기사를 송고했다. 검사 이민재, 친모는 법정 피고인 손희 씨일 가능성 커. 내부 조사 중. 이 기사는 폭탄이었다.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뒤흔들렸다. 방송국은 그의 아버지 조정민 회장의 과거 정치 경력을 들추었고 그와 병원장의 관계를 다뤘다. 동시에 입양 중개소의 실명과 당시 의사의 사망 기록까지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손희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보호소의 작은 침대에서 아이를 재우며 하루를 버텼고 세상의 소란 따윈 알지 못했다. 단지 약이 떨어져 간다는 사실만이 그녀에게 현실이었다. 그 무렵 민재의 어머니 조지원은 조용히 그를 찾아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한 검은 옷차림.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손에 쥔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손희의 이름이 적힌 입양 관련 각서 사본이 있었다. 정식 입양이 아닌 병원과의 비밀 계약서. 그 계약엔 양육 책임은 수령인 측에 있으며 친권 포기 각서에 자필 서명이 기입되어야 함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서명란엔 손희의 서명이 없었다. 오히려 누군가 대신 적은 듯한 위조 흔적이 남아 있었다. 민재는 손이 떨렸다.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데려온 건 내 의지가 아니었어. 시아버지가 널 데려오라 했어. 널 안으면 웃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널 가질 자격은 없었어.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고 민재는 처음으로 그 여인을 인간으로서 바라보았다. 진실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었고 모두가 피해자였다. 그는 어머니를 탓하지 않았다. 단지 그 고백이 너무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만이 아쉬웠다. 그날 밤 민재는 비로소 결심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는 다음 날 검찰청 기자실에 나타났다. 셔츠 단추 하나도 풀지 않은 단정한 차림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그를 향해 번뜩였고 그는 짧고도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이민재입니다. 저는 손희 씨의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와 관련한 병원과 입양 중개인의 불법 기록 삭제, 정치권과의 연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받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멈춘 순간이었다. 누군가는 충격으로, 누군가는 경외로, 누군가는 분노로 그의 발언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손희는 그 방송을 보지 못했다. 보호소에는 텔레비전이 없었고 그녀는 도윤의 곁을 지키느라 전자기기 따윈 만질 여유가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라면 국물로 끼니를 때우고 도윤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 옆에 있을게. 민재는 처음으로 법정이 아닌 세상 앞에서 누군가의 아들로 섰다. 그날 이후 그는 검사석이 아닌 인간의 자리에서 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불러올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민재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었다. 인터넷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는 이민재 검사, 손희 모자 관계, 불법 입양 은폐가 연달아 올랐고 방송사들은 저마다 특집 뉴스를 편성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댓글은 뜨거웠다. 용기 있는 고백, 기득권의 붕괴, 이게 나라냐. 그러나 동시에 검사 자격 박탈, 가짜 피해자 쇼, 엄마 팔아 언론의 선놈과 같은 비난도 함께 따라붙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세상은 언제나 편을 가르고 그 틈에서 사람들을 찢는다. 민재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검찰 내부 징계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를 통보받았다. 책상은 치워졌고 이름표는 내려졌다. 그러나 민재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그날 이후 그는 출근하지 않고 손희가 머무는 임시보호소 근처에 조용히 머물렀다. 아직 그녀를 직접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그녀가 있는 곳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다. 도유는 여전히 병색이 가시지 않았고 병원에서 권고한 정밀검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니었고 아이는 행정상 존재하지 않았다. 민재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 나라는 진실을 말한 자에게조차 잔인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며칠 후 민재는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정식 보호자로서 도윤의 치료를 요청했다. 의사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민재가 검사 신분임을 밝히자 병원 측은 긴급 회의를 거쳐 입원을 허락했다. 하지만 손희는 그것을 거절했다. 그녀는 민재의 방문을 받자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아이의 이불을 바싹 끌어올렸다. 그녀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그가 누구인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민재는 조용히 서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다. 치료비는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그날 밤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벌어졌다. 퇴근하던 간호사들 사이 민재가 무릎을 꿇은 채 손희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스마트폰 플래시가 번쩍였고 영상은 몇 분 만에 온라인으로 퍼졌다. 대한민국 검사, 생모 앞에서 무릎 꿇다. 그 한 줄이 수천 개의 댓글을 불러왔다. 조롱, 감동, 의심, 연민. 모든 감정이 쏟아졌지만 손희는 그 순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단지 그 무릎이 보여주던 침묵의 진심만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재판부는 손희의 불법 거주 및 위조 혐의에 대한 최종 공판 일정을 발표했다. 민재는 모든 공식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지만 그는 이 재판에 피고인의 법적 가족이자 이해관계인으로 출석 신청을 냈다. 판사는 처음엔 이를 기각했지만 여론과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를 수용했다. 법정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고 방청석은 순식간에 마감되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손희는 빌린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법정에 섰다. 구두는 다른 보호소 여성이 빌려준 것이었고 그녀의 손엔 작은 손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도유는 병원 측의 협조로 옆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엔 아직 멍한 기색이 돌았다. 판사는 차분하게 사건 개요를 낭독했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 가는 듯했다. 그런데 민재가 일어섰다. 그는 자신이 직접 진술을 하겠다고 요청했다. 허용되지 않은 절차였지만 판사는 고심 끝에 발언을 허가했다. 그는 법정 정중앙으로 걸어나가 작은 떨림을 억누르며 입을 열었다. 이 법정에서 저 여인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그저 한 명의 피고인이라 생각했습니다. 냄새나는 옷, 불쌍한 아이, 그리고 불법 거주.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들입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들숨이 새어나왔다. 일부 기자는 펜을 떨어뜨렸고 판사는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다. 민재는 이어 말했다. 제가 태어난 날의 기록은 사라졌고 저를 안았던 어머니의 품은 불길 속에서 지워졌지만 이 여인의 진심은 기록보다 강했고 사랑은 법보다 오래 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니 이 법정이 정말 정의를 위한 곳이라면
이 여인을 죄인으로 남기지 마십시오. 정적이 흘렀다. 손이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손등 위로 눈물이 하나 떨어졌을 뿐이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오래된 기억 속 그림자처럼. 법정은 휴정을 선언했고 판결은 며칠 뒤로 미뤄졌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민재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곧장 어머니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손이는 그의 팔을 잡지 않았고 그는 그녀를 안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들의 사이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연결이 있었다. 시간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지만 그 연결만큼은 이제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법정이 휴정에 들어간 후 며칠이 지났다. 손이는 다시 보호소로 돌아왔다. 도유는 의사의 배려로 병원 내 단기 병동에 남아 있었고 간호사들이 교대로 그를 돌보고 있었다. 하지만 손이는 병원 근처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런 신분도 보호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번 병동 출입이 거부되었다. 그녀는 매일 보호소와 병원을 오가며 병동 밖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삶을 반복했다. 손에 쥔 것은 낡은 수첩 하나와 병원 출입증도 아닌 임시 방문증 뿐이었다. 그러나 그 임시 출입증을 가슴에 품은 채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오래된 풍경처럼 기억되었다. 민재는 재판 이후로 검찰청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 모든 징계 절차가 일시 중단된 상태였지만 내부 기류는 이미 그를 떠나고 있었다. 일부 동료는 그를 배신자라 불렀고 일부는 조용히 동정을 표했다. 그러나 민재는 더 이상 자신을 검사라 부르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조정민 회장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그가 검찰에 미친 영향은 막대했고 정계와 재계 모두 사건의 확산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멈추지 않았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손희 씨를 무죄로 해달라는 요청이 수만 건 넘게 올라왔고 불법 입양 조사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뉴스 헤드라인을 채웠다. 결국 재판부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판결일은 평일 오전 10시로 잡혔고 부산지방법원은 그날 아침부터 인파로 북적였다. 시청 앞 광장에는 손희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모여 피켓을 들었고 곳곳에 방송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손희는 민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민재가 천천히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도 그 손을 외면하지 않았다. 무겁고 조용한 걸음으로 법정 안에 들어서자 방청석에서는 숨소리마저 줄어들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혐의는 불법 점유, 서류 위조, 아동 무단 보호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중심엔 의도와 필요성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언급되었다. 판사는 그녀가 저지른 법적 위반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배려의 부재, 복지 사각지대의 실상,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를 지키려는 노력이라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마지막 문장이 낭독되기까지 법정은 숨을 죽인 채 고요했다. 피고인 손희 씨는 불법 거주 및 미신고, 아동 보호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해당 행위는 사회적 보호 시스템의 실패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본인은 생계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이를 지속한 점, 그리고 이민재 검사의 진술 및 입양 은폐 정황 등을 고려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다. 어떤 이는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민재는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고 손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죄라는 말이 현실인지 실감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무죄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겨우 삶의 입구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에 불과했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민재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후 그녀에 대한 공공의 시선은 확연히 달라졌다. 언론은 그녀를 가장 오래된 어머니,
30년의 기다림을 증명한 사람이라 칭했고 시민단체들은 그녀에게 무료 거주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손희는 모든 것을 조용히 거절했다. 그녀는 도윤과 함께 조용한 마을로 이동해 조용한 삶을 시작했다. 민재 역시 모든 공식 직함을 내려놓고 한 대학교의 시간 강사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정의를 선고하는 자가 아니라 정의를 나누는 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희가 새로 살게 된 집 앞에 한 봉투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봉투 안에는 조지원, 민재의 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가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아이를 키운 건 나지만 당신이 지켜낸 건 그 아이의 사람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마주하게 되면 저는 비로소 당신 앞에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손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조용히 식탁에 내려놓은 뒤 도윤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마당에 앉아 연을 만들고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그녀의 등 뒤에선 싱그러운 햇살이 비쳤다.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죄책감도 아닌 절망도 아닌 진짜 평화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벚꽃이 지고 실록이 짙어지는 계절. 손희는 부산을 떠나 경남 남해의 작은 마을로 이주했다. 조용한 바닷마을, 초등학교 하나와 보건소 하나가 있는 곳이었다. 도윤은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조용한 성격으로 통했지만 글을 빨리 배웠고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학교 선생님은 아이의 말투가 또래에 비해 어른스럽다고 느꼈고 아이가 가끔 서울에 있는 삼촌한테 가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무언가 짙은 사연이 느껴졌다고 했다. 하지만 손희는 그 어떤 사연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가려 했다. 그녀는 마을 복지회관에서 주 3회 반찬 봉사를 시작했고 어르신들 사이에서 손 아주머니라 불리기 시작했다. 매주 금요일엔 아이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주말에는 버스를 타고 읍내 책방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다. 뉴스나 SNS는 거의 보지 않았다. 세상에서 자신을 기적의 어머니라 부르든 시민의 영웅이라 부르든 그녀는 그런 이름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아이의 몸에 다시 열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고 잠든 도윤의 이마에 주름진 손을 얹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한편 민재는 서울로 올라가 대학 강단에 섰다. 그는 정규직 교수가 아닌 시간 강사 신분이었지만 학생들 앞에서만큼은 처음으로 진짜 목소리를 냈다. 형법, 강의 시간에 그는 수강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법이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침묵했고 그 침묵은 그가 말하던 강의실을 무겁게 채웠다. 그는 더 이상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질문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학기 초 그의 이력을 둘러싼 시선은 따가웠지만 점차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세상에서 스스로 가장 많은 것을 잃은 검사였지만 가장 많은 것을 다시 배운 인간이었다. 어느 날 손희에게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민재였다. 편지에는 도윤이 최근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근처까지 내려가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손희는 멈칫했지만 도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아이는 크게 기뻐했다. 손희는 잠시 복잡한 마음에 휩싸였지만 아이의 설렘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재는 마을버스를 타고 조용히 도착했다. 그들의 재회는 말없이 시작되었다. 바닷바람이 부는 마당, 도윤은 삼촌을 향해 달려갔고 민재는 무릎을 굽혀 아이를 안았다. 손희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는 아직 그를 아들이라 부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민재 역시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오후 셋은 함께 식탁에 앉아 도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먹었다. 민재는 찌개를 한 숟갈 뜨고 조용히 말했다.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아요. 손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숟가락을 살짝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래전 기억이 국물처럼 천천히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다음 날 민재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학교 운동장을 걸었다.
도윤이 마침 체육 시간이었다. 먼 발치에서 아이가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민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는 상처 속에서 자라지만 그 상처가 그를 멈추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 손이가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 결국 지켜낸 아이.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할 아이던 민재는 귀경 전 손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도윤이에게 후견인이 필요하면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이는 망설였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신이 더 이상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는 처음으로 손희의 눈을 바라보며 인사했다. 그 인사는 오래 걸렸지만 결국 도착한 용서였다. 그날 저녁 도윤은 삼촌에게 연 하나를 선물했다. 직접 색종이를 붙이고 실을 감은 손수 만든 연이었다. 다음엔 이거 같이 날려요. 민재는 그 연을 품에 안고 버스를 탔다. 차창 밖으로 저무는 햇살 속 그의 눈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민재의 귀갓길이 조용히 끝난 후 손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의 선택을 믿어보기로 했다. 도윤은 민재와의 짧은 만남 이후 이전보다 자주 웃었다. 아이는 해변에서 주운 조약돌을 가지고 연을 꾸미기 시작했고 그것을 삼촌의 연이라 불렀다. 손이는 매일 아침 그 연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 연은 아직 하늘에 오르진 않았지만 아이가 다시 사람을 믿게 된다는 상징이었다. 손이에게 그보다 큰 보상은 없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이 조용한 일상을 잊지 않고 있었다. 기자들이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단체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손이의 이야기를 방송으로 만들고 싶다는 요청, 여성인권 행사에 초청하고 싶다는 제안, 그리고 책 출간을 위한 인터뷰 요청까지. 하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그녀의 고통은 콘텐츠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영감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겪었던 시간들이었을 뿐이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수락한 것은 한 지방 보건소에서 열린 미혼모 보호 프로그램의 간담회 초청이었다. 그곳에선 어린 소녀들이 때론 자신보다도 왜소한 몸으로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마이크를 건네받았을 때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나는 버텼어요. 누가 옆에 있지 않아도, 누가 내 말을 믿지 않아도 그냥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방 안은 조용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손이는 그날 이후 다시는 어떤 무대에도 서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서울에 있는 민재는 한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제의를 받았다.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관심과 지지를 정리하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출연을 결심했다. 인터뷰는 생방송으로 진행되었고 사회자는 예상과 다르게 자극적인 질문을 피하고 차분하게 물었다. 검사님에게 손희 씨는 어떤 존재입니까? 민재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어머니는 법보다 오래된 정이었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수십만 명의 마음을 흔들었다. 방송이 끝난 뒤 그의 이름은 다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그와 손희의 이야기는 다시 뉴스와 SNS를 타고 퍼졌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더 이상 논란도 분열도 없었다. 대다수는 공감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자고 있는 아기의 손을 꼭 쥐었다. 손희는 그날 방송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은주가 보낸 문자 한 줄로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오늘 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눈을 닦았어요. 며칠 뒤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한 장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는 대한민국 여성단체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발송되었고 내용은 간단했다. 올해의 어머니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손희는 그 편지를 오래도록 들여다보다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녀에게 상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그녀가 지켜낸 이름이 무엇보다 값졌기 때문이었다. 민재는 그 무렵
도윤의 학교를 다시 찾아갔다.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손희는 처음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앉아 응원을 했다. 도윤은 삼촌을 보자 반가워했고 그날 100m 달리기에서 반 1등을 했다. 아이가 상장을 받을 때 민재는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 너의 이름을 앞으로는 내가 세상 어디에 가도 지켜줄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약속이었다. 피보다 진한 책임의 약속. 그날 오후 셋은 바닷가에서 다시 연을 꺼냈다. 손이가 손으로 감아둔 실을 풀고 민재가 방향을 잡고 도윤이 양손으로 연을 높이 들었다. 처음엔 바람이 거셌지만 연은 천천히 하늘로 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을 내려다보는 위치까지 도달했다. 연 아래 셋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다. 언젠가 불길에 묻혔던 기억도, 침묵 속에 억눌린 이름도 오늘은 바람을 타고 하늘을 걷고 있었다. 그해 여름의 끝자락, 남해에는 유난히 해가 길었다. 태풍이 지나간 뒤 하늘은 투명했고 공기는 유리잔처럼 맑았다. 손이는 며칠 전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민재가 도윤과 함께 나들이를 가자고 제안한 뒤부터였다. 목적지는 경남 밀양 근처에 있는 해바라기 밭이었다. 민재는 어릴 적 꿈에서 자주 등장하던 그 들판이 실제 존재하는 장소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고 어쩌면 자신의 과거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곳을 함께 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손희는 처음엔 망설였다. 지난 세월 동안 과거를 마주하는 일은 늘 고통이었고 어떤 장면은 아직도 밤마다 그녀의 가슴을 조여왔다. 하지만 도윤이 들떠 있는 모습을 보며 거절할 수 없었다. 아이는 그저 삼촌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며 가방에 과자와 크레파스를 챙겼고 손이는 도시락을 준비하며 마치 먼 옛날 소풍을 준비하듯 조용히 움직였다. 출발 당일 세 사람은 민재가 빌린 작은 승합차에 올랐다. 손이는 조수석에, 도윤은 뒷자리에서 창문에 이마를 붙인 채 흥얼거리며 들판을 지났다. 밀양의 외곽, 산과 강이 만나는 한적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말없이 차에서 내렸다. 앞에 펼쳐진 건 수천 송이의 해바라기였다. 정오의 햇살이 꽃잎에 내려앉았고 밭 전체가 빛나는 노란색의 파도처럼 출렁였다. 도윤은 먼저 달려나갔고 민재는 천천히 손희의 옆에 섰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해바라기 밭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기야. 여기에 너를 데려왔었어. 아기였던 너를 처음으로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던 날 네가 웃었어. 그때 나는 세상이 무너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었어. 그녀는 더 말을 잇지 않았다.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곁에 있었다. 해바라기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서 있는 모습은 마치 시간도 그 순간에 머문 듯했다. 도윤은 꽃 사이에서 나비를 쫓다가 어느새 손희의 옆으로 돌아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손희는 문득 이 아이를 위해 싸웠던 지난 날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먼지 가득한 복도에서 잠을 청하던 날들, 차가운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던 순간들, 그리고 법정에서 민재를 알아본 그 처음의 목소리까지. 그날 민재는 작은 카메라를 가져왔다. 그는 셋이 함께 선 장면을 조용히 프레임 안에 담았다. 해바라기 밭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도윤이 서 있었고 셋은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웃음은 어설펐지만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깃들어 있었다. 사진을 찍은 뒤 민재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도윤의 법적 후견인 신청서였다. 그는 손희에게 서명을 요청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옆에 그 종이를 놓고 말했다.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손희는 종이를 오래도록 바라보다 조용히 접었다. 아무 말 없이 가방에 넣었고 그제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허락이자 신뢰였다. 오랜 고통 속에서도 끝내 미움이 되지 않았던 유대. 그날 해가 질 무렵 도윤은 민재에게 물었다. 삼촌, 저기 하늘에 연 날릴 수 있어요? 민재는 가방에서 도윤이 직접 만든 연을 꺼냈다. 지난 봄
민재가 서울로 떠나는 날 아이가 선물했던 그 연이었다. 세 사람은 다시 한번 바람을 맞으며 연을 하늘로 띄웠다. 연은 처음엔 낮게 맴돌았지만 바람을 타고 서서히 높이 날기 시작했다. 손이는 손끝에 감기는 실의 무게를 느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후회도 안타까움도 아닌 놓아주는 숨이었다. 연이 하늘 높이 오르자 도유는 박수를 쳤고 민재는 어릴 적 본 기억이 맞았다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해바라기 밭과 하늘과 사람은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도유는 잠이 들었고 손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야 너를 놓아줄 수 있을 것 같구나.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것은 이제 널 믿는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몇 해가 흘렀다. 손희는 이제 마을에서 도윤이 할머니로 불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오후, 그녀는 마루에 앉아 해가 천천히 내려오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윤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졸업식 날엔 반 친구들 중 가장 먼저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건넸다. 그는 검정색 졸업가운 위에 손희가 손수손질한 흰 카라 셔츠를 입었고 그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반듯한 청년 같았다. 졸업식 후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선생님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아이는 짧고 단정한 말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있게 해준 분은 늘 기다려준 분입니다. 그날 밤 손희는 졸업장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그녀의 눈가엔 여전히 깊은 주름이 있었고 손등은 여전히 푸석했지만 그 안에는 전보다 훨씬 단단한 평온이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지 않았고 공식적인 용서도 사과도 다 지나간 일이었다. 하지만 도윤이 눈앞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겐 모든 보상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녀는 세상의 인정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사랑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낸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민재는 대학에서 강의를 계속하며 법학 외에도 윤리학, 인간 존엄성에 대한 주제를 자주 다루었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그의 수업은 인기가 있었고 한때는 그가 법복을 벗었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존경하는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변명하지 않았고 어머니를 대단하게 떠받들지도 않았다. 다만 그 이름을 언급할 때는 항상 조용히 숨을 고르고 고개를 살짝 떨궜다. 도윤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민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려 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자라온 이야기 속에서 정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끼게 되었다. 첫 학기 과제를 위해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글을 써야 했을 때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해바라기 밭에서 찍었던 사진이었다. 뒤편에는 손희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언젠가 돌아온다. 아무리 늦게 오더라도.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는 울었다. 조용히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처럼. 그해 겨울 손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병원도 의사도 가족도 그 옆에 있지 않았다. 단지 도윤이 지켜보며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장례식은 마을 회관에서 소박하게 치러졌다. 민재는 하얀 국화를 들고 조용히 묵념했다. 사람들이 속삭였다. 그분은 정말로 위대한 어머니였어요. 며칠 후 도윤은 손희가 생전에 간직해온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출생신고서의 복사본, 오래된 흑백 사진, 그리고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손희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이 담겨 있었다. 일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았다. 한순간도 세상이 나를 밀어냈을 때 너는 내 품으로 다시 왔다. 그걸로 충분했다.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건
용서가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누구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잃어버린 것을 다시 마주하게 되어 있단다. 도윤은 그 글을 조용히 접고 나무 상자를 다시 닫았다. 그리고는 바닷가로 향했다. 해안가 바위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할머니,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그의 옆에는 민재가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되었다. 그해 여름, 민재는 손희의 묘비에 글귀 하나를 새겼다. 그녀는 기다렸다. 믿음도 없이, 보장도 없이, 그저 다시 안을 날이 올 것이라는 마음 하나로. 그 옆엔 작은 흑백 사진이 있었다. 해바라기 밭에서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세상을 바꾸진 못했지만 한 사람의 세상을 지켜냈다.